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치아를 이롭게 하는 생활상식, 생활의 이치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김대현 원장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임플란트 수술 후에 좋은 습관 그리고 나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너무 아파. 아우 마취 이제 풀리나 보다. 진짜 양치를 좀 잘할 걸. 아. 너 임플란트 심는다고 하더니 드디어 수술 받았구나? 아휴, 근데 너처럼 엄살이 심한 애가 임플란트 수술을 다 하고 힘들었겠네. 아우 근데 이 거주 이거 언제까지 물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 치과에서는 2시간이나 물고 있어요. 2시간. 아우 빨리 빼고 싶어 진짜. 안 돼. 치과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잘 아물고 안 아프니까 참어. 아니야 선생님이 수술이 잘 됐다 했단 말이야. 30분 정도 물고 있으니까 이제 될 것 같은데. 2시간이라고 했으면 다 이유가 있는 거지. 임플란트 수술 후에 거즈는 꼭 2시간 동안이나 물고 있어야 되나요? 네, 수술 후에 거즈를 물고 있는 것은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거즈를 무는 것은 치유의 초기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용입니다. 거즈를 무는 것은 지혈과 굉장히 관계가 있는데요. 지혈은 초기 회복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수술 후 환자분의 불편감은 대부분 지혈과 관계가 있습니다. 피가 나면 붓고 부으면 아픕니다. 아프면 환자분들의 불편감과 이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혈을 위해서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수술 후의 주의사항 더불어서 저는 크게 3가지 정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솜을 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얼음을 많이 대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머리를 조금 높게 앉아 있거나 아니면 가볍게 산책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임플란트 수술 후에 아까 그 대화에서도 나왔지만 거즈를 물고 있으니까 이제 막 입에 침이 막 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침을 뱉으려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제 위에 수술을 하신 분들은 또 이게 뭔가 여기 연결이 돼 있는 이제 코를 푸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도? 네,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지만 수술 직후의 수술 부위의 안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솜을 물고 있는 작용 자체가 수술 부위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우선 침을 뱉거나 코를 푸는 행위 자체가 수술 부위를 좀 불안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즈를 물고 침이 조금 흐르더라도 조금 삼켜주시는 것이 수술 부위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또 코 쪽에는 상악동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서 그 부위에 뼈이식을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코가 조금 더 나온다거나 간혹 이제 코피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이렇게 흥 풀어내는 것보다는 가볍게 닦아내는 정도 해주시는 것이 수술 부위 안정성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침이나 피를 뱉지 말고 삼켜야 지혈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혈을 방해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럼 최대한 피하는 게 좋겠네요. 네, 제가 아까도 3가지 정도 특별히 주의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네. 요 주의사항 반대로 하는 것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환자분들이 주로 오해를 많이 하시는 것이 최대한 좀 몸을 회복하고 안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사우나나 찜질방 같은 데를 가셔서 이렇게 몸을 지지면서 회복을 하려고 순환을 시켜야지 뭐 그렇죠. 회복이 될 것 같은 느낌. 네,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선 뜨겁다는 것은 지혈이 되는 작용을 피가 응고되는 작용을 방해하고요. 두 번째로 체온이 올라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지혈이 되지 않고 계속 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술 후에 회복하는 데는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보통 이게 임플란트 수술도 어쨌든 잇몸을 째고 피가 나는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혈을 방해하는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또 고령 환자분들이 보통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플란트는 대부분 이제 고령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질환들을 많이 앓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고혈압 환자들은 혈압을 조금 낮추기 위해 또는 작은 혈관들에서 피가 막히는 걸 막기 위해서 아스피린 같은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임플란트 수술은 잇몸을 열고 우리가 뼈 안쪽에 임플란트 나사를 심는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출혈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처방했던 의사 선생님과 수술을 진행할 치과 의사 선생님이 같이 협진을 통해서 약물을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금 협의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임플란트 수술 후에 지혈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당연히 좀 삼가야 되지만 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도 멀리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제가 아까 앞서서 설명드린 사우나 같은 것도 물론 안 좋지만 환자분들이 많이 알듯이 음주와 흡연 자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저는 이제 흡연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역시나 3가지 정도 말씀을 네.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 흡연은 뜨겁습니다. 뜨거우니까 지혈작용을 방해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담배를 빨아당기는 작용 때문에 네. 피딱지가 고였을 때 다시 상처 부위가 열리는 작용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담배 속에 일산화탄소 또는 타르 같은 해로운 물질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임플란트 수술을 한 부위에 이제 염증을 일으킬 그런 물질들이 많이 붙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흡연은 최대한 조금 피해 주시라. 흡연은 그만둬 주시라. 그리고 가능하면 좀 줄여 주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이제 수술 직후에 환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흡연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수술 후에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음주가 있는데요. 음주는 직접적 또 간접적인 영향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임플란트는 뼈에 심게 되는 수술인데요. 뼈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뼈 형성 세포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과도한 음주는 뼈 형성 세포 자체의 활동을 조금 줄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정상적인 환자분들보다 과도한 음주를 하신 분들이 뼈의 회복이 더 늦게 되고요. 간접적으로는 환자분의 면역이 떨어지니까 수술 부위로 상처 부위로 이제 세균들이 들어오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리고 한번 이거는 여담이지만 음주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음주를 하시고 저녁에 양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무시진 않잖아요. 대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입만 헹구고 이렇게 주무시니까 네. 그런 부위도 이제 간접적으로는 수술 부위 감염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안 좋네요. 저는 임플란트 안 하려고요. 주의 네. 깊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임플란트 수술 후 좋아요, 안 돼요 알아봤는데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이거 거짓 빼니까 이거 속이 다 시원하네. 아, 야, 오늘 진짜 라면이 좀 땡기는데, 근데 우리 라면이나 먹으러 갈까? 임플란트 수술한 지 3시간도 안 됐는데 무슨 라면을 먹어. 죽이나 먹자. 요 앞에 맛있는 죽집이 새로 생겼대.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죽이야. 어제부터 라면 먹고 싶었단 말이야. 라면 먹으러 가자, 응? 안 돼, 안 돼. 라면은 뜨겁고 또 맵기도 하잖아. 내일 먹어. 설마 지금 라면 먹는다고 어떻게 되겠어? 이미 3시간이 지났는데. 걱정도 팔자야. 에이씨, 콜라나 먹어야겠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도 몰라? 죽 먹고 내가 시원한 탄산수 사줄게. 가자. 임플란트 수술 후에 라면과 콜라. 라면과 콜라 먹어도 될까요? 너무 힘드네요, 진짜. 젊은 분들은 라면과 콜라를 많이 좋아하시죠. 하지만 이제 라면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이제 뜨거운 음식이고 대부분 라면들은 다 자극적이고 맵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직후나 조금 수술한 초기에는 라면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콜라 같은 경우는 수술 부위 회복에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차갑습니다. 차갑다는 얘기는 네. 지혈에 조금 도움이 되고요. 아무래도 수술 직후에 차가운 음식들은 수술 부위의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콜라 같은 경우는 크게 나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좀 생각할 것은 콜라 같은 경우는 당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콜라를 드신 이후에 수술 부위가 조금 끈적하게 이제 감염의 가능성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면 조금 차가운 음료 또는 차가운 물을 드셔주시는 것이 수술 후 회복에는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탄산수 사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저 탄산수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거 아시고. 수술하고 나시면 탄산수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임플란트 수술 사실 하고 나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사람의 본능인데 바로 음식을 뭐 드시지 마라 뭐 이렇게 주의사항을 설명드려도 참 안 지키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원장님? 네. 환자분들이 바쁘다 보면 임플란트 수술을 하러 오기 전에 식사를 못 하고 오시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우리가 수술 직후에는 거즈를 2시간 정도 물어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식사를 못 하고 오신 분들한테 우선 두유나 간단히 요깃거리를 조금 드리고 수술을 가는 경우가 많고요. 네.
임플란트 수술 직후에 거즈를 무는 것은 지혈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술 후 2시간 정도는 식사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술 직후에 마취가 깨지 않았다면 환자분이 뜨거운 음식을 드시더라도 혀가 데어도 잘 모르실 수가 있고요. 입술이나 혀를 깨물어도 환자분들이 아픈지 모르고 그냥 식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마취가 다 깼을 때 많은 통증과 함께 입술이나 혀가 찢어져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마취가 충분히 깨고 그런 이후에 차가운 죽으로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죽으로.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를 심을 때 뼈 이식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분들이 지켜야 할 사항과 또 주의점이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일반적인 주의사항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뼈 이식이 들어가는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술 범위가 조금 더 클 테고요. 수술의 시간도 뼈 이식을 하지 않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길게 됩니다. 우리가 수술 시간이 길고 수술 범위가 조금 길게 되면 아무래도 환자분의 통증과 이 불편감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뼈 이식을 같이 동반한 임플란트 시술을 하신 분들은 주의사항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조금 더 엄격하게 지켜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임플란트 이제 수술을 하고 나신 뒤에 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양치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뭐 좀 둬야 되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저는 이제 수술 직후에 임플란트 주변을 조금 청소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간혹 이제 수술 부위가 많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수술 부위에 뼈 이식을 많이 해서 자극을 주면 안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조금 양치를 해주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음식을 씹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안에 돌고 있는 음식들이 수술 부위에 붙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부위는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연조직이 회복되는 데는 한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2주 정도 실밥을 뽑고 난 다음에 회복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임플란트 수술한 부위도 양치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수술 직후에 너무 아파서 그 부위에 양치를 하기가 힘드시다면 저희가 이제 약 처방 나갈 때 같이 나간 가글을 조금 해주시는 거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 들었어? 얼마 전에 익재가 임플란트 재수술을 받았대. 재수술? 어, 익재가? 어. 왜? 어쩌다가? 임플란트를 심은 날 회식이 있었는데 아유 빠질 수가 없어서 참석했다가 술을 마셨나 봐. 네, 그럴 줄 알았다. 이런 거 좀 피했어야지. 어쩌려고 그랬대. 그러게 말이야. 임플란트 재수술은 더 힘들다고 하던데 아유 너무 안 됐어. 그러니까 너도 임플란트 다시 안 심으려면 치과에서 얘기해준 주의사항 잘 지켜. 알았지? 네. 임플란트를 심은 후에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선 임플란트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네. 임플란트 뿌리 부분은 티타늄이라는 금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부분은 대부분 도자기 재질로 되어 있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임플란트는 치아와는 다르게 충치는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잇몸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환자들이 잇몸병이 생기는 것처럼 임플란트도 충분히 잇몸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과 임플란트 보철물 경계 부위를 잘 닦아주는 것이 중요한데 우선 그 부위가 양치가 되지 않고 잇몸병이 생긴다면 첫 번째로 피가 나게 됩니다. 피가 나다가 붓게 되는 거고요. 그런 상태가 반복이 된다면 임플란트도 잇몸병으로 빠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병원에 오셔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까 임플란트는 뿌리와 머리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 두 개를 연결하는 나사 부분이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씹다 보면 그 나사 부분이 풀리기도 하는데요. 풀려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게 되면 그 작은 나사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진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임플란트 나사가 풀렸다 또는 임플란트 머리 부분이 움직인다고 생각이 되시면 이것 또한 치과에 빨리 오셔서 진료를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임플란트 하신 분들 치아가 없다가 생겼잖아요. 뭐 네. 틀니하시다건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치아 상실을 하던 간에 없다가 생겨서 너무 신나실 거 아니에요, 이제. 잘 드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음식을 가리지 않고 마음 놓고 드시는데 그래도 좀 주의해야 될 일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임플란트더라도 분명히 조심해야 될 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한국에서 치과 의사를 하면서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선은 한국 음식들은 굉장히 질기고 딱딱한 음식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딱 한 가지만 표현하면 환자분들이 좀 아실 텐데요. 바로 김치입니다. 무김치? 김장철 아니에요 또. 예. 그러게요. 맛있는데 또. 김치 같은 경우에는 배고프신가 봐요. 김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질기고 씹기가 어려운 음식입니다. 김치가. 네. 하지만 환자분들은 대부분 어떤 식사할 때 힘드세요? 라고 여쭤보면 환자분이 첫 번째 하는 말씀이 김치도 못 씹겠어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이제 무김치 같은 경우는 크기도 크고 네. 딱딱하고 이런 음식인데 우리가 서양의 피클이나 샐러드를 생각해 보시면 김치는 사실 굉장히 질기고 딱딱한 그러네요. 음식이거든요. 근데 한국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김치를 드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가능한 한 조금 주의해야 될 음식을 저는 2가지 정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네. 네. 첫 번째는 오돌뼈나 아니면 꽃게 튀김처럼 뼈채 먹는 음식 네. 이런 음식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어떤 분들 중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얼음이 든 음식을 드시면서 가거름을 이렇게 치아로 깨서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은 머리 부분이 도자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이 얼음보다는 굉장히 딱딱하지만 이렇게 깨먹는 작용을 통해서 보철물이 깨진다거나 임플란트가 심한 경우에는 찢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그런 딱딱한 음식, 깨서 먹는 음식은 네. 좀 피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얼음과 오돌뼈. 오돌뼈처럼 네, 오돌뼈. 좀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피하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도 피하면서 좀 오래오래 사용을 하려면 저희가 매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꼼꼼한 칫솔질이 가장 먼저가 아닐까 싶어요. 네,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환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씹는 방법, 그리고 씹는 맛, 씹는 느낌은 예민한 분이 아니라면 거의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비슷합니다. 대신에 치아 뿌리에 비해서는 임플란트 뿌리가 절반 정도 두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얇은 뿌리에서부터 큰 보철물 머리가 나오니까 항상 보철물 하방에 공간이 많이 생깁니다. 그 공간을 닦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부위를 닦아주지 않았을 때는 이제 잇몸병이 생긴다거나 임플란트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관리 방법을 환자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게 됩니다. 보통 근데 임플란트 뭐 아무리 좋다지만 어쨌든 자기 치아만큼 이렇게 안전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럴수록 조금 더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슬질 외에 또 어떻게 특별히 관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양치하는 방법 자체도 일반적인 치아와는 조금 다르지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철물 하방에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공간을 효율적으로 닦기 위해서는 치간 칫솔과 같은 보조적인 용품들이 필요하고요. 요새는 물을 이용해서 수압을 이용해서 사이 공간을 닦을 수 있고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임플란트를 좀 여러 개 하셨거나 잇몸이 많이 내려가신 분들은 수압을 이용한 그런 기구, 그 다음에 치간 칫솔을 반드시 사용해 주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새는 워낙 정보를 얻기 쉬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자기 상태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시고 치료를 조금 늦추시거나 아니면 바빠서 치료를 못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수술을 위주로 하는 의사로서 치아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 있고 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 있는 경우에는 수술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물론 이제 임플란트 치아 주변에 뼈가 많이 녹는다고 해도 임플란트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신에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많이 상해서 오신 분들은 임플란트 치료가 어려울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고 환자분의 불편감도 크기 때문에 환자분이 불편함이 조금 생긴다면 요새는 치과에서 환자분들한테 적절한 치료 방법 또는 잇몸이 안 좋더라도
우리가 잇몸을 관리하는 방법들을 가르쳐드리고 있으니까 환자분들이 불편함이 생기면 치과에 오셔서 치과 의사와 좀 적극적으로 상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궁금한 게 생기실 아유. 때는 가까운 치아에 내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대원 원장과 함께 치아를 이롭게 하는 생활 상식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